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11월 17일 금요일 밤에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드립니다. 경제계의 거성으로 우리 여의도를 아주 밝게 빛내주시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은열입니다. 요새 국회 일정 때문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 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시는데 최근에 예. 임팩트 금융 포럼이라는 거를 발족하시고 대표에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받을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소비자들도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싶어도 정상적인 경제나 금융 논리로는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소외계층들이 있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투자 측면에서도 금융의 논리로만 보면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소득층, 저신용도의 국민들한테 어떻게 쉽게 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축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금융 기법을 도입을 하면은 경제성도 맞춰주고 그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고 국회에서도 계속 의원들끼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걸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한 20분하고 바깥에 전문가들 45분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구단체입니다. 아주 뭐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들 하시고 우리 서민들이 이런 뭐 대출이나 이런 데 어려움 안 겪도록 좋은 의견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한 분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부사장을 지내시고요. 제가 겪어본 경제학자 중에 가장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정문건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요새 뭐 방송 출연 뭐 어떻게 자주 하시나요? 그동안 좀 많이 쉬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초청도 해주시고 또 워낙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뭐 좀 나쁘다는데 삼성은 굉장히 지금 잘 뭐 나간다 그래야 될까요? 뭐 총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출도 잘하고 그러는데 삼성 어떻게 요새 뭐 돌아간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뭐 삼성반 잘 나와가지고는 그게 따뜻한 온기가 전 경제로 퍼지질 않으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최근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좋은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도국의 한치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방송 안 하셨죠? 좀 쉬셨나요? 어제 못 쉬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또 약속들을 많이 잡아놓고 저도 열심히 또 이제 인맥 관리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무려 약속만 5건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는 없으셨죠? 저는 포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재미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네. 수능이 어저께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 연기를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수능 연기된 것 자체도 뭐 우리 논란이 좀 많고 또 앞으로의 안전 문제도 있는데 어떤 생각 좀 우리 시청자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에 이제 지진이 나오고 수능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한 걸 이제 두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지진이 난 그 장면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재해가 심하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건물들을 대충 지어놨지?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짓지 못했을까 이걸 그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저런 지진이 서울에서 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걱정이 일단 되고 그래서 제가 사는 집도 이거 제대로 졌나 이거부터 제가 사는 집이 필러티 구조거든요. 주상복합인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을 연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그저께 방송 끝나고 이제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8시 20분 넘어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외환시장하고
증권 주식시장이요? 시장은 네.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판단한 게, 이거는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했는데, 저도 오늘 어디서 이거 보다 보니까 여행을 취소하거나 막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말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시험 끝난 뒤 수험생들 격리하려고 연기되는 바람에 여행도 취소하고 뭐 이런 사태가 또 생긴 거 보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 시험 연기 자체에 대해서 뭐 안전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자화자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청와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인 판단을 잘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 안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네. 뭐 예정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김부겸 장관이 현장에 이제 가서 다 조사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겠다. 네.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고 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네. 그 아까 뭐 여행사도 했지만 사실 그 인절미 떡 해놓은 사람들 꼭 학교 가라고 네. 이 그분들이 사실은 그 떡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엿장수는 나중에 팔아도 되지만 떡은 일주일 후에는 굳어서 못 쓴다 그래서 웃자고 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뭐 좋은 주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주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책적으로 초대형 투자은행 IB가 탄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네, 지금 초대형 IB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그리고 NH농협투자증권 5군데가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어떤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네. 초대형 IB 5군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이 됐고 크게는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융하면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은행이라는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시장, 또 다른 축을 얘기하면 이제 보험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섹터니까요. 근데 은행은 일반적으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안정적인 것만 주로 네. 투자를 하니까 새로운 어떤 그 신산업이 나온다든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이제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게 주로 자본시장 쪽인데, 과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도 증권회사들이 자본금액은 뭐 도토리 키재기기로 다 잡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기준을 뭐 한 4조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발행음을 발행하게 네. 한다든지 또 외국화한 업무를 확대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8조 이상에 대해서는 또 뭐 종합 투자 계좌를 허용해 준다든지 또 부동산 담보信託까지 허용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이 자랑스러운 제조업체가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에서 금융에서 보면은 왜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안 나타나냐 이런 우리가 이제 비판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비판을 교훈 삼아서 얘는 한국에서도 바로 그런 혁신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해 줄 수 있는 금융 섹터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대형 IB라는 게 네. 은행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각지대.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 동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또 이제 M&A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M&A 규모가 뭐 몇 조가 되는데 과거에 우리 증권회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딜에 참여를 거의 못합니다. 네. 거의 외국계 IB들이 독식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 초대형 IB 5개 정도가 선정된 네.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몽구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형 IB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골드만삭스의 자산이 97조, 이제 우리가 만든 건 4조짜리, 그러니까 4.1%밖에 안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규모로 지금 최은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기업의 새로운 동맥경화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또 비판의 소리도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5개 지정한 것이 기업의 자금 동원해서 동맥 경화를 풀어줄 거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은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외환위기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던 그 원인으로서 종금사의 그 과다 인가를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하금융을 이제 양성화한다는 명분하에 근데 엄청난 많은 수의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을 해주는데 네, 그렇군요. 이것도 이 종금사들이 그 국내외 금리차를 활용해서 과다 외화 차입을 해서 네. 하는 바람에 그게 외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5개를 지정해 주지만은 이 5개가 어떻게 단기 기업 금융에 또 서로 가당 경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기업에 또 미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느냐 네. 또 전문성을 확보하느냐의 이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치호는 어떻게 보셨어요? 금융계에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현장의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초대형 아이비, 사실 초대형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좀 초대형이란 말 쓰는 것도 저는 그래요? 네. 별거 외국계에 아닌데 비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더니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이 초대형 아이비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에 썼지만 정식 이름은 종합금융투자업이라는 게 정식 이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제2금융에서 이제 보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하금융에서도 좀 일을 좀 기업 정보를 많이 보고 했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꼭 필요했던 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정 박사님 걱정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투자받거나 뭐 대출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살리자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그 부처를 만들 정도로까지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은행들은 절대 원금에 손해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게 사실은 기업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그 투자 은행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거기에 또 뒷거래가 또 따라다닌다든가 소위 말하는 그게 적폐겠지만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면 또 그분들이 또 괴로움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적정한 감독과 감시만 견제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독 얘기는? 체계를 좀 선진화해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은행들의 여러 가지 그 대출 행태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은행의 대출 중에 한 70%가 기업 대출이고 한 30%가 가계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의 역전 상태까지 가는 거죠. 주로 가계 대출에 치중하고 기업 대출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뭐 대기업이야 사실 대출은 필요 없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신용도도 낮고 업력도 낮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러한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동력을 회복해가지고 제2의 성장을 구가할 텐데 이제 은행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렇게 많은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자본을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허가해 준 게 발행어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행어음을 일반인이 살 수 있다는 지금 조건을 냈어요. 근데 이것은 은행의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보험에 가입이 안 예금 되죠. 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은행권에서 지금 뭐 많은 걱정들을 하고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은행권에서 보는 이런 일반인 또 입장에서 보는 일반인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단기 어음이 발행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좀 세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투자자들이 자기 스스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 수익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보다는 아마 발행음의 수익률이 좀 높을 겁니다. 아, 그럼 제시하는 금리가 높아야 그렇죠. 된다. 예. 높긴 높은 대신에 위험도 높으니까 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증권회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불안전 판매를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냥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나쁜데도 불구하고 좋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팔면 동양 사태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독 당국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갖춰지면 투자자 자신들이 지금 뭐 은행에 예금해봐야 뭐 1.5% 2%인데 여기 투자를 하면 한 3% 된다 예를 들면 그 1%를 더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그만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데는 없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네, 정문건 박사님. 시중에서는 이게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면 금리 수준이 최소한 2% 이상을 줘야지만이 자금 동원이 가능할 네.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 수준인데 이 리스크를 볼 때 지금 1.5%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보장이 되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할 거다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기존 캐피탈 회사들이라든지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하고 또 경쟁 관계가 성립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금리를 굉장히 좋은 네. 금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치훈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게 경쟁 관계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쉽게 말해서 그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또 안전한 상품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려되는 점이 이게 그 발행어음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산 어음의 자금이 어디로 투자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펀드를 한다 그래도 뭐 삼성 성장형 펀드 그러면 우리 어느 회사 주식만 사는 펀드입니다라고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발행어음도 우리는 벤처에 투자한다. 뭐 아니면 우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개를 해주면 투자자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받고 좀 이제 네. 금융 지식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면 투자자들이 그래 그럼 난 이번에 엑셀러이터들 벤처 스타트업들에 많이 투자할 거야. 그럼 난 거기에 어음을 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 투명하게 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살 수도 최근에는? 있고 네.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죠. 이런 발행음을 사서 이제 폴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네. 그 결과를 이제 실적으로 배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윤 분산도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도는 높아지지. 그렇죠. 그래도 의원님, 지금 이거는 이제 조달하는 차원에서 1년 만기고요. 네.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또 몇 년을 운영하는, 그리고 뭐 벤처나 이런 데 하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돈인데, 이러한 하는 이 자금하고 운영하는 자금이 미스매치가 났을 때가 우리 IMF 때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1년짜리만 하는데 그런 데는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뭐 1대1로 1년짜리 조달에다가 5년을 투자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 투자들이 폴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있습니다. 네. 아까 IMF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이 뭐 우리가 사야 되니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최근에 IMF가 금고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 금고안에 내놓은 그걸 보면 이 금고안 내용에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나는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형 투자은행의 설립이 성공을 하려면 우선 투자와 자문업에 역량을 강화해서 얼마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 네. 또 이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신규 사업 모델을 어떻게 개발해낼 수 있느냐. 또 대형 M&A를 또 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중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게 담보되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 단기로 발행해서 조달을 해와야 단기로 이런
운용에 네.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큰 기대를 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는 그 자체 역량 개발도 필요하지만 사후 감독 체계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 이게 네. 중요한 것 근데 같은데요. 이게 네, 1년이라고 한치의 의원.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은행들이 제대로 잘 투자를 하면 그 성과가 바로 이제 소비자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공개할 거니까 이제 감독 감시에 다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실적을 공개하게 되면 그 일반인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투자의 메리트가 있고 이 회사는 투자를 잘하는 회사야.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 계속 그 어음을 사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1년 만기니까 뭐 이게 미스매치가 날 것이다 그런 걱정은 좀 기우 같아요. 그런 걱정이 현실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최현일은? 제가 이제 그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 우리나라 금융 감독 체계 개편법을 네. 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감독은 이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항상 감독이 이제 희생이 됩니다. 그 산업은 육성해야 되겠다 하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육성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같은 이제 장관 밑에 있다 보니까 장관은 아무래도 그렇군요. 산업을 더 위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체크앤 밸런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지금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우려 사항을 이쪽에서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감독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런 감독 체계도 제대로 좀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큰 걱정 없이 아마 소프트 랜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그 의원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감독 개편하자는 얘기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글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MB 정부 들어올 때 정부 조직 개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이제 그런 용어 쓰기는 싫어합니다만 금융에서의 과거의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는 감독 체계를 잘못 만든 게 큰 적폐다. 이걸 바로 돌려놔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금융 감독 관리 체계가 네. 필요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IB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자본시장 거래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용한도가 지금 100%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자본시장 거래법의 국회 통과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200%로 올린 것 자체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네. 이제 한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럼 그 돈을 쓰는 용도까지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예? 저 혁신 산업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모험 자원만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는 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감독 시스템으로 이런 자금은 가능한 한 모험 자본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스코어링을 높여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그런 기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낮게 준다. 그렇게 하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신 대로 그런 걸 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운데 꼭 그거를 담보해야 통과시켜주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도 아마 아무런 효과가 없는 IB 지정은 해놓고 실질적 효과는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많아서 네. 이제 다음 주에나 있을 우리 정무위에서 한 번 더 그렇죠. 거론해가지고 이번에 네. 통과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최은희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금융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대형 투자은행이 시장에서 잘 안착해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그렇게 골드만삭스가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떠한 부분들이 더 잘 뭐 제한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는지 어떤 제언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한번 저는 뭐 이 구체적인 제언보다도 네.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해봤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외환위기 때 200조라는 공적 자금을 넣어서 은행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그 은행 위주의 금융산업과 또 30대 대기업 위주의 산업, 또 고도성장이 맞물리면서 이 부채 위주의 경영이 체질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본시장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는 어떠냐 하면 다시 5대 거대 은행, 네. 상업은행 중심으로 그렇죠. 사실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네. 자본시장은 육성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IB 은행 그 허가를 계기로 자본시장을 획기적인 육성을 하는 하나 계기가 됐으면 한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은 분리돼야 된다. 네. 우리가 이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금융산업의 발전이 낙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자본은 키웠지만은 그동안 금융자본은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융산업이 우리가 실물 산업계보다 훨씬 낙후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외환위기 일어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금융경제는 아직까지 우물안 개구리지 않습니까? 이걸 더 선진화시키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제 첨단화돼가는 산업을 더 키워 나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이 계기를 해서 그 우리 IB들이 자본 확충을 하고 하는데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규제 하나요. 예. 네.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되고 사후 안정성 관리는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대로 사후 감독 체계를 더 치밀하게 짬으로 해서 네. 안정성을 담보해 나가는 이런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번 기회, 이 기회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치 의원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이제 은산분리 말씀하시고 금산분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산분리 문제가 어디서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저희 그 K뱅크니 이런 인터넷 뱅킹. 예, 카카오뱅크니 이런 그렇죠. 인터넷 뱅킹 회사들 때문에 지금 사실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또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 주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은산분리, 금산분리 저희가 완화시켜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준 행태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건전성 있게 보여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부 이제 국회에서도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니 그래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 자본들이 해왔던 그 행태들을 보면 이거 해주면 그냥 지네들 돈만 쏙쏙 빼먹고 국가 경제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만큼은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초대형 IB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제 이 투자은행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분들도 도덕적인 걸 제대로 보여주면 아마 국민들이 믿고 뭐 여러 가지 자본 이거 풀어주는 것도 다 긍정적으로 여론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자기네 그 이익에만 급급해갖고 국민들을 속이거나 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규제를 계속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5개 저기가 있지만 다 지금 뭐 2군데는 이제 은행 계열이고 저기 3군데는 다 증권 계열이고 뭐 대기업 뭐 재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저분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신뢰를 주는 이 경영을 해갖고 영업을 해왔냐는 거죠.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규제 환경이 바뀐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최은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산분리가 도입된 게 198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금의 절대 초과 수요, 네.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고도 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일반 제조회사들이 은행을 하게 되면 사금고가 될 위험이 많았지요. 근데 지금은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금융 환경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좀 이제 맞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한치호 소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데 몇 년 전에 또 이제 동양 사태 같은 게 터지고 터지잖아요. 저축은행 사태도 예,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후퇴하고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저는 항상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만 경영을 해줘도 지금 있는 규제의 50%는 없어진다. 아, 기업이 상식 이하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규제를 불러들인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12위권 국가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사고, 거기에 맞는 질적 지표 이런 데도 이제 신경 써야 된다. 우리 네. 대기업이나 재벌들도. 지금 그래야 오늘도 효성 네. 압수수색했어요. 네. 오늘도 그렇죠. 효성 압수수색했어요. 그 비자금 혐의 있어갖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했고 얼마 전에 그 롯데그룹도 지금 다들 지금 구형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벌금 엄청나게 지금 몇천억씩 뭐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만 국민들이 이제 그 산업을 그 산업과 금융을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를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않고 정말 제대로만 경영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만 경영한다면 뭐냐면 얼마든지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키우라고 하고 싶죠. 근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융 종합 투자업을 인가받은 5개 투자은행이 확대적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 4차 산업 발전을 이끄는 아주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5개 은행의 5개 증권사의 건투를 비는 마음을 보내봅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 최저임금 얘기를 좀 세 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계획에서 예산에 3조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국가 재정에서 민간인의 임금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총선 치를 때도 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했을 때도 가장 이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 된 부분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6천 몇백 원 가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최저임금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최저임금을 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대개 이제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축을 보면은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데 다른 축을 보면 그렇게 되면 또 해고를 할 거다, 사람을 또 줄일 거다. 이런 이제 그렇죠. 이 상충되는 문제가 네.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 궁극적으로 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 낮은 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재정해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랬어요. 그 반대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귀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시간당 6,300원 받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럼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영세 사업자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재정이 뒷받침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이번에 지원해주는 네, 한치호 의원. 기준이 그 김동연 총리 발표를 보면 지원해주는 기준이 30명 네, 미만의 30명. 4대 보험을 뭐 네.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왜냐하면 30명을 초과하고 그 그렇지 사람도 않은 기업들은 해고시켜야죠.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지금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어렵죠, 제가 그거. 사실 이 주제를 정하면서도 제가 네. 고민을 저도 마음이 아팠던 게 이번에 민노총하고 그 시민단체들이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이제 전수조 4,000명 정도로 이제 직접 면담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그 한 5% 정도가 지금 그 실직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국으로 해보니까 한 17,00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30명 미만은 좋다 이거죠. 그럼 그 정부에서 그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30명이 초과되는 데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회사 쪼개기 하면 됩니다. 사적인 아니면 감축을 하든가. 네.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게 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여당 의원님이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명이 넘어가지만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면 취약계층을 주로 취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게 좀 디테일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30명으로 무잘라 잘라버리고 4대 보험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결국은 그 30명 미만이 누구겠어요? 다 음식점 뭐 그런 그 부분들일 텐데 실제로 뭐 경비원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그 나이까지 경비하시는 건 사실 취약계층이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행 회사들이 보통 30명이 아니라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아니,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이 예외상으로 지급을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돼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경비원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예를 제가 하나 네. 든 것뿐이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진짜로 가려운 데가 어딘지 어려운 부분들이 어디가 생길 건지를 좀 덜 보신 것 같아요. 덜 그래요.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정무 박사님, 그럼 뭐 얘기를 듣자 보니까 네. 최저임금의 역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용의 절벽이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뭐 이 전체 최저임금의 흐름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숙련 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승리현장이시고. 숙련 정규직 보호법.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금년도 지금 6,470원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러면 이제 내년도는 지금 약 16% 네, 올라간 그렇죠. 7,450원을 하고 임기내 만 원까지 1만 원까지 2020년까지. 네. 2020년까지 만 원까지 하겠다면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6,470원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약 22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6,470원에서 1만 원 정도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근로자들이 약 450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만 원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추정을 해보니까 약 2조 정도 네. 필요해요. 네, 내년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덜 들어가지만 그러겠죠. 3년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영세업자들이라든지 네. 또 이 청소, 네. 또 경비, 또 이게 음식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신문에 났는데 아까 한치호 의원께서도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벌써 내년에 네. 만 원까지 올라가지 아니고 16% 올리니까 약 5만 명 정도의 그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네. 는 지금 그런 이제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직 숙련 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약 20 몇 조가 되는 돈을 앞으로 누가 다 부담할 거냐. 이걸 기업에 다 전가하면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재정에서 그럼 20조 이상을 다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아줄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재정의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IMF의 금고안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금 임금 소득 주도 성장 그 정책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게 너무 빠르다. 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네. 이걸 이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재정이나 기업에 네.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권고안이 나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계획은 내년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정문관 박사 말씀 22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이번에 16점 몇 프로 인상을 하고 내년에 한 3조 도와주면서 그 나타난 현상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우자 이제 그런 게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요. 참 이건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모든 국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답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검토를 할 네. 상황.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 가지고서는요. 네. 한국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네. 예? 한국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기업이 무슨 존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무슨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기존의 노조들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서로 하지 않으면요 아,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고통 분담을 네. 고통 분담이 답이에요 지금. 그런데 선생- 고통 분담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해야 됩니다. 네. 고통 분담. 근데 지금 사실은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한초 같아요. 의원. 저는 이분들 이 해법을 이제 저 의원님 말씀하신 고통 분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과연 그 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는 건 맞습니다. 10,000원보다 더 올려야 되겠죠. 더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올라가는 그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도라든지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줘가면서 음. 그 사이에 이분들의 수입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거를 그냥 정부 재정이 아니라 저는 일로 좀 해줄 수 일로? 예, 일로 네.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정부 재정으로 얼마 지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다른 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 생각에 어느 나라는 뭐 투표에 가서 투표를 하면 뭐 그 투표 수당을 준다고 하듯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자리를 좀 더 늘려주면 그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갈 수 있는 완충시켜주는 방법을 다른 좋은 공공 일자리를 좀 만들자. 아 그래, 자 집에 주말에 뭐 토요일 날 하루만 쉬시고 일요일 날 나와서 저 공원에 와서 자원봉사 좀 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 한다면 뭐 일자리를 늘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저는. 아니 될수 근데 있다고 언뜻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게 근로장려세제하고 좀 예, 맥이 유사하기도 맞- 하죠. 예, 예, 근로장려세제 그 맞는데. 일정 기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그 다 따져가지고 돌려드리잖아요. 돌려준다는 그렇죠. 표현보다 다시 지급해드리잖아요. 그렇듯이 그 우리도 이런 그 최저임금에서 이거 좀 속도를 해서 완충시켜야 될 거를 그런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주면 충분히 그는 제 생각에는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로장려세제 전문가이신 우리 정문건 박사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로장려세제 과연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네.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저는 이 근로장려세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에 이루기 위한 그 중요한 정책 내용을 보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소위 이제 인상 10,000원. 이게 이제 중요 이제 그 핵심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은 이게 생긴 게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그렇죠. 현상이지 네,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97년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이 너무 이게 소위 고비용 저효율이다.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 원인이 되기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비정규직이 660만이 지금 됐습니다. 이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소득 양극화가 야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갖다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도 사회에 엄청난 이제 비용을 갖다가 증가를 시키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이 660만인데 지금 정규직의 평균 임금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월 120만 원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연율로 하고 660만을 곱해보면 약 90,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96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96조가. 근데 그거는 이제 자, 이제 그렇다면 이건 이제 물론 이거는 최대치. 네, 그렇죠. 물론 이게 정규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또
그 임금 산정을 또 달리하는 방법을 그렇죠. 해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막대한 최저임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는 이거는 근데 주저하는 사실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렇죠, 잠깐 이거? 이 일을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네. 죄송한데 제가 이 일을 좀 제기하면 이게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야 너는 지금부터 다 정규직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천공항 가서 약속한 것도 지금 정규직 노조하고 뭐 지금 비정규직 노조하고 지금 엄청난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고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려면 너희들 똑같이 다시 공채 시험 봐라 뭐 이러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요. 물론 가점은 주겠다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수 쪽에서 약간 그 논리적 약간 그 크게 저 말씀하시는 거는 박사님 죄송한데 약간의 좀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최대치입니다. 네. 예. 최대치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만 제대로 시행되면요 최저임금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월 200만 원, 나 그 정확한 기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월 200만 원 소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그렇죠. 뭐. 저 재정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텍스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근로장려세제가 완벽하게만 도입이 되면. 네. 근데 이게 근데 미국은 지금 완벽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지금 그 예, 지금 부분이 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연간 약 3,500억 달러 정도를 네. 들여 EITC 보조해주는 보조해주는 네. 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된 해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2015년 기준으로 3,500억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는 좀 더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조 정도로만 키운다 그러면 다 해결하지. 20조 정도로만 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진위계수를 네. 지금 양극화된 진위계수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 근처까지 회복시키는 정도로 0.3까지 내릴 수 있다 이거죠.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로장려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노동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어요. 실물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세제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기 그것도 때문에 어떻게 재정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를 이 근로장려세제로서 충분히 다 흡수할 수가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제안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의원님 이건 노사정의 대타협.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보와 그다음에 또 본인들의 어떤 그 몫을 내놓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한 1분 정도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타협을 위해서는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있다면 조금 더 기울어 있잖아요. 사용자 우위로. 네. 이거를 이제 사용자 쪽에 조금 더 양보하고 노동 근로자들도 좀 하는데 근로자 중에서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 가입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여기서도 그런 게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양보가 굉장히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정이 정말로 이제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대 노총이 얘기한 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기본급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연봉이 5,800만 원 받는 사람도 이걸 도입하게 되면 월 80만 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받는 전체 금액을 근로시간을 나눠가지고 했더니 6,300원밖에 안 되더라. 네. 이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높여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 국회 환노위원장하고 근로자 단체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동 3권은 철저하게 보호해주되 그 대신 기존의 근로자들 어떤 부분 양보도 하고 뭐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삼성이 알면 나도 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에서 우리 최저임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